그러면 또 이제 동시에 올라와 있는데 방송법 관련된데 방송 그 지배구조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그 조금 무리가 있습니까? 어떤 쪽으로 바뀌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무리 자체는 없다고 봅니다. 뭐 이건 예전부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되어 왔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되어 왔던 학계와 그다음 방송계의 어떤 논란이 조금 정리된 형태로 반영된 법이어서 저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 이게 이제 그 박문진 이사를 구성을 할 때, 그러니까 방송문화진흥회에서 각 그 공영방송의 사장을 선임을 할 때 이 이사의 입김이 있으니까 요 이사가 정당 몫이 있고 정부 몫이 있고 이런데 그 부분을 전부 이제 구성원들의 의사로 하게 한다면 정당의 입김, 행정부의 입김이 완전히 좀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이 좀 반대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럴 경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게 소위 시민사회의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시민단체. 네. 근데 이 보수 쪽의 시각은 대한민국의 시민단체의 대부분은 진보 쪽에 영향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되게 많은 시민단체가 있지만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역시 또 진보적 성향의 사회단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출신인 분들이 그런 방송관계라든지 이런 이사회에 들어갈 훨씬 적극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보수가 불리한 그런 의결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를 염려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 문제가 대단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 지금 YTN도 그렇고 뭐 MBC도 그렇고 아마 사장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은 정부가 민영화하는 방식으로 아마 갈 겁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을 민영방송으로 계속 전환시키고 뭐 그렇게 시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막아내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아마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으로서는 이 부분은 양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현재의 어떤 언론 환경이 누가 보더라도 대단히 정부 여당에 치우친 언론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민주당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법은 고쳐야 된다. 저는 이 법은 애초에 고쳤어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있을 때 어떤 좀 추례를 하더라도 저는 고쳤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민주당은 그때 이 법을 고치게 되면 또 다른 프레임, 근데 방송을 탄압한다든지 이런 프레임이 걸려올까 봐서 못하는 건데, 이제 야당이 됐으니까 적어도 그런 분야에서의 어떤 오해를 받을 소지는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169석을 갖고 최대한 이 부분은 저는 뭐 이뤄내는 게 맞지 않을까. 통과시켜야 된다. 적어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또 이제 자세하게 좀 모르겠다라고 하실 분이 계세요. 그렇죠. 민영화가 뭐냐? 네. 그러니까 민영화는 개인 사업체처럼 되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주주가 개인 사업자들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들어올 때는 대기업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이제 사주의 입김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신문 같은 경우에 우리 뭐 모두가 아는 것처럼 어떤 신문 같은 경우는 사주의 입김이 너무 강해서 특정한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방송도 민영화가 되면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은 그들의 입맛에 맞는 어떤 것은 막고 어떤 것은 내보내고 하는 그런 방송이 되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공적인 어떤 기구가 아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죠. 그게 민영화에 대한. 근데 전국 경제인연합회도 지금 뭐 YTN이나 뭐 이런 공영방송을 하나 먹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엄청나게 기업적인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대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지금 뭐 저희들 보면 뭐 경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신문들이, 경제신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경제신문이 내놓는 논조를 딱 보면 이건 대단히 근데 권력과 밀착된 혹은 기업의 기본적인 이해관계와 밀착된 그런 보도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경향들이 이제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중앙 이슈 중에서 제일 지금 깜짝 놀랐던 게 서훈 실장이 구속영장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 이분이 왜 그러냐면은 국가안보실장은 안보의 어떤 그 최고의 타워지 않습니까? 브레인인데, 그러니까 이전 정부의 안보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을 구속시켰다는 것은 이전 정부를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좀
아무래도 무리 뭐 같은데. 전 실장만 구속시킨 게 아니고 그 끝은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또 포토라인에 서는 거, 그건 원래부터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용공 프레임을 씌워서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든 북한을 이롭게 한 사람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 앞에 서게 만드는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진행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서훈도 아마 부르게 될 거고, 박지원 아마 국정원장? 정국정원장도 아마 부르게 될 거고, 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은 아마 그런 프레임을 효과적으로 씌우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국정원 같은 경우는 또 아마 국내 수사 아마 상당 부분 또 열어줄 거고요. 이미 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인사 관련한,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인사검증단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 관련 정보를 갖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국정원이 그 인사 관련해서 한정해서 국내 정보들을 취급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공공기관 아마 상조도 하게 될 거고 들락거리게 될 거고, 그러면은 예전과 똑같은 국내 수사를 아마 할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때 기본적으로 1급에서 2상급을 차지했던 거의 모든 국정원 간부들 저는 1급은 120명이 넘는 사람들 다 이미 보직 해임을 다 해버리고 퇴직했습니다. 다 퇴직시켜버리고요. 네, 2상급들은 전부 다 보직을 그냥 비워둔 상태에 있는 겁니다. 대기발령 그 말은 상태고. 뭐냐면 국정원을 아예 완전히 바꿔서 자기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는 국정원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그래. 국정원을 인사를 100명이 훌쩍 넘는 인원을 한 번에 이렇게 내보내거나 대기발령 시킨다는 거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집권 1년간은 굉장히 강경 기조를 견지를 해서 어떻게 뭐 덤벼든다 그럴까, 도전한다 그럴까, 이런 것들은 없애고 원하는 본인들은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본인들의 길이 있겠죠. 그런 길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 5년의 세월 동안에 사회나 모든 공직이나 모든 기관이 흐트러져 있다.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뭔가 좀 일사불란하게 또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옳은 방향으로 잡아가야 되는데 흐트러져 있는 것을 그냥 옹야옹야 해가지고는 이걸 갖다 못 잡는다. 확 그래서 뒤바꿔야 된다. 모든 부분에서 보면은 모든 부분에서 강경 기조와 양보하지 않는 기조로 간다. 아마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노조 관계도 그런 강경 기조. 근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건 그렇게 흐트러지게 기강을 잡아서 6개월 만에 159명을 돌아가시게 하셨는데. 그거는 왜 그렇지, 맞다. 그거는 그렇게 기강을 잡고 6개월이면 충분히 공무원 기간 잡죠. 근데 새 공무원 비서는 그분이 뭐 근데 실족을 했던 아니면 자진 월북을 했던 그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한 분이 어떻게든 돌아가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권 차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그 접근하는 태도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겨냥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을 덜먹이고 그 정말 책임 있는 자들을 다 문책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럼 전 정부에 대한 한 명의 그 소중한 목숨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 전 정부의 모든 책임 있는 자들은 다 책임을 묻고 맞네. 왜 지금 159명의 현재인 정부에 있는 자들에게는 왜 책임을 묻지 않냐는 거죠. 저는 그 공정과 상식의 차이를 어떻게 대통령이 설명할 건가를 저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또 중앙 이슈의 집회와 관련된 얘기를 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왔는데 일단 2022년을 돌아보면서 두 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중앙 이슈 탑3. 와, 요거 진짜 겹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매우 유리합니다. 그럼 우리 조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가치를 배제하고 말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네. 좋을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첫째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이죠. 네. 누가 뭐래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로 나타날지 안 그럴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는 이유도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에 와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물론 그 한 분이 하는 건 아니죠. 그 모든 세력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부산연구소가 우리에게 행복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쪽에 이렇게 자유롭게 정치적인 이슈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40년 정치학 교수했는데 매우 해피하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6강. 네.
월드컵 16강. 네, 월드컵 16강. 아, 잘했다. 센스가 엄청 예. 있으신데 와, 저랑 잘했다. 완전히 다른데. 이야, 그래도 안 겹칠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그렇죠. 별로 예. 안 겹칠 것 같아요. 이상 여러분 하십시오. 그럼 우리 저는 이제 하나 정도는 겹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차교수님. 2022년 5월에 대선하고 6월에 지방선거의 결과 이건 대단히 좀 충격적인 결과였다. 지방선거는 예. 나중에 지방 탑3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 있고 그다음에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저는 지금 겪고 있는 6개월 동안에 어떻게 보면 헤매는 정치,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실정에 가깝다고 보는데 그 실정을 빚어내게만 최초의 원인이 어디 있냐? 저는 용산 이전, 아. 청와대 용산 이전 이게 저는 가장 충격적인 기사였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나비 효과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가장 임팩트 있는 아마 사건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12구 참사. 이게 아마 앞으로도 이 12구 참사는 현재 징역형이기 때문에 저는 세월호보다도 더 충격적으로 아마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어떻게 진화해 나갈 이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충격적인 뉴스로 꼽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아, 이게 차 교수님하고 저하고 겹치네. 제가 왜냐면 저도 대선을 꼽았거든요. 네. 왜냐면 이거는 대선은 가장 최고의 이벤트였기 예, 예. 때문에 각인이 딱 돼 있는데 저는 그걸 한번 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견 풍산개 사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관리비가 없어서 네. 다시 반납하겠다. 네. 라는 걸로 보도됐던 풍산개 사건. 네.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피해 관리하기 힘듭니다. 네. 세 번째는 그 여름에 있었던 강남 딱 그때 감남 연물사 때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 퇴근하는데 물이 잠기더라고. 야, 이제 성대모사 한 거야? 빚은 안 합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건 좀 노력하셔야 돼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고 싶다. 진짜. 퇴근하는데 집 앞에 물이 잠기더라고. 약간 비슷하긴 합니다. 한 10번 계속 지켜보면 느낌은 아마 있어. 비슷해질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이슈를 좀 더 쉽고 재밌게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때 아닌 농담도 하고 합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